내가 누군가를 계속 이해하고 있지만은 정작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만났던 내담자분은 엄청나게 착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남을 계속 돕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우울해 가지고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카톡을 제가 보니까 카톡 중에서도 중요한 관계는 단체 톡이 아니라 1대1 채팅, 목록을 쫙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보고 어떤 대화가 나누는지를 보니까 이 사람 옆에는 도와달라는 사람만 잔뜩 합니다.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자꾸 야 그러니까 네가 나 좀 도와줘라, 계속 이런 사람들로만 점철되어 있어서. 착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요, 착하기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4대 성인 이런 분들은 이제 계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인 사람들 사이에는 착하기만 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착하다는 말을 계속 듣고 있다,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압박감, 나에 대한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과 생각을, 사실 내가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뭔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측면이 좀 공고가 되다 보면 나를 자꾸 감추고 다른 사람의 욕구와 어떤 면에서는 감정과 생각에만 내가 응답하고 거기에만 자꾸 비위를 맞추는 그런 경우가 어떤 면에서는 띠처럼 형성되기도 하죠.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감정과 생각은 자꾸 말을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만 맞추게 되니까 내 삶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이 더 싹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그 밑단 있죠. 바로 밑단. 우리가 지하 100층까지의 감정이 있다고 본다면 그 심층까지 안 내려간다 하더라도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바로 내려가면 거기에 있는 감정이 억울함으로 점철되어 있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마주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거의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계속 맞췄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억울함이 굉장히 숨겨져 있는 경우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들이 인간관계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 구독자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감도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과잉 공감하는 거 엄청나게 스트레스고요. 여러분, 과잉 공감하면요, 번아웃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이 공감도 엄청나게 에너지가 드는 일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누군가를 만나면 자꾸 공감합니다. 계속 그 사람을 과잉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잉 공감을 하느라 정작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심지어 내가 누군가를 계속 이해하고 있지만은 정작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만났던 내담자분은 엄청나게 착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남을 계속 돕습니다. 이분은 심지어 남을 돌보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발전시켜 가지고 직업군도 돌봄 직업군이에요. 그래서 남을 돌보는 직업군을 하시고 집에 오면 또 누군가를 계속 돌보고 있는, 가족 돌보고 친구 돌보고 동료 돌보고 계속 이러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우울해 가지고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카톡을 제가 보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이 카톡 중에서도 중요한 관계는 단체 톡이 아니라 1대1 채팅, 또 전화 중에서도 개인적인 전화의 빈도수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목록을 쫙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보고 어떤 대화가 나누는지를 보니까 이 사람 옆에는 도와달라는 사람만 잔뜩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도와주거나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자꾸 야 그러니까 네가 나 좀 도와줘라, 야 이것 좀 네가 해주면 안 되니, 계속 이런 사람들로만 점철되어 있어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소진되고 굉장히 우울감이 많이 들었던 측면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의외로 사람들은 고마움은 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한이나 어떤 면에서 복수심 이런 건 잘 안 있는데 고마움은 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그 사람에게 호의로 뭔가를 커피라도 이렇게 사주면은요, 처음에는 고마워하죠. 근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계속 커피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굉장히 고마워하지만은 근데 이번엔 제가 살까? 괜찮아요. 제가 돈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크게 투자해서 괜찮아가지고, 사실 그러지도 않은데 막 계속 사고 있으면요, 그 친구도 계속 그거를 받으면서 고마움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나중에는 커피 살 때 그냥 뒤에 가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계속 호의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계속 그 고마움을 느낀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9번 잘해줬다가 한 번 거절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분노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참 놀라운 게 9번 잘 안 해주다가 한 번을 잘해주면 굉장히 호의를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진리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적당히, 어떤 면에서는 적당히 다정한 측면들, 나를 보호하는 측면들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계의 거리를 조절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단절이나 융합이 아니라 저는 조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체크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왔는데 내가 너무 소진이 되고 너무 피곤하고 허무한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은 이때 이 관계를 막 손절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관계는 약간은 멀어져야 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만나고 났는데 너무 차갑고 더 만나고 싶고 좀 이렇게 오니까 외롭고 소외감이 들어요. 그럴 때는 '아 좀 더 가까워져야 되는 시간인가?' 이렇게 내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만나고 나서 뭔가 내가 딱 좋은 느낌이 있어요. '아 내가 딱 좋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관계는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지 않을까?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지 않습니다. 밀물처럼 들어올 때가 있고요. 빠져나갈 때가 필요합니다. 이런 조율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수 있고요. 저는 이런 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와의 관계도 되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를 할 때 항상 내 공간과 시간을 마련하고 나를 이해하고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굉장히 치유적인 시간,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자율성과 나의 작은 취미나 놀이, 내 공간이 있을 때 관계도 가능하고요. 내가 혼자서 좌족할 수 있을 때 내가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나은 관계들이 가득하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외롭고 내가 너무 소외감을 들어서 자꾸 사람을 만나다 보면 좋지 않은 사람을 자꾸 만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공간을 충분히 가지고 나의 어떤 고독감을 내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그 안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도 편안함을 못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극도의 내향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사람을 꼭 만나야 되는 것만 아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꼭 만나야만 인생이 잘 풀리고 뭐 치유적이고 그런 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요. 조금 줄이셔도 괜찮아요. 그럴 때는 나만을 위한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꼭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강박관념으로부터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친구들이 자꾸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아 인간성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원래 중년은 인간이라고 하는 요소가 친구 관계가 많이 옅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 20대 때 가 보면 친구들하고 밤새면서 막 대화를 해도 그냥 좋잖아요. 왜냐면 발달 심리학적으로 그때는 친밀감이 굉장히 중요한 주요 과업이에요. 근데 중년기로 넘어갈수록 친밀감이 아니라 생산성이 중요한 과업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친구를 만나서 막 대화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 12시 넘어가면요. '아 근데 내가 내 회사 출근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못 했는데. 내가 뭐 프린트를 해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 기본적인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매몰되지 않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사람들하고 만날 때 자꾸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맞추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얼마나 나에 있는 속에 있는 감정과 욕구를 이 사람에게 표현하고 있지? 내가 혹시 가면만 쓰고 자꾸 이렇게 개그맨처럼 막 재밌게 하고 뭔가 그 사람에게 까르르 웃기고 이런 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대 위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무대 위에서 사람을 막 웃기고 한다고 해도 내가 그 관계가 편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에 그 이제 예능 TV 같은 거 많이 보시면 이게 인간관계의 진면목이구나. 막 웃기면서 막 순발력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게 굉장한 긴장감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인간관계의 본질은 그런 카메라가 다 꺼졌을 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편안함, 그 속에서의 어떤 수용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요.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가지신 분들이 실제로 내 감정과 욕구를 꺼낼 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싫은 거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거절 잘 못하는.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한다는 것도 얘기를 잘 못하는 이런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요. 거절을 못하는 분들에게 거절을 막 연습하라고 그러면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만약에 착한 아이 콤플렉스 경향이 짙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 얘기해 보고 거절을 하기 힘들다면 대안을 자꾸 얘기해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금요일 날 뭐 저녁 한 끼 같이 먹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금요일 날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 약속을 막 취소해야 되나? 이러면서 막 "잠깐만요. 그럼 제가 잠깐만 볼게요." "아니, 아니 괜찮을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이러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은 약속이 있는데 어떡하죠?" 이거는 거절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다 대안을 하나 더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근데요 다음 주 수목금은 괜찮아요." 이렇게 말해 보는 것은 훨씬 더 나은 또 토대일 수 있고요. 또 좋다는 걸 먼저 말해 보는 것도 좋아요. 저는 다음 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괜찮은데." 혹은요. 내가 만약에 점심을 먹으러 가요. 근데 "뭐 먹으러 갈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뭐 먹을 건지. 나는 항상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걸 못 먹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무조건 이번엔 돌솥 비빔밥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도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돌솥 비빔밥입니다. 근데요. 이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것도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에 3일 내내 좀 약간 한식 같은 거 많이 먹어 가지고 한식 빼고는 좀 다른 거 색다른 거 좀 괜찮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연습을 늘려나가는 것.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훨씬 잘 먹는 것처럼 내가 좋다는 것을 많이 마련하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많이 표현하게 될 때, 또 그것이 수용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될 때 내가 훨씬 더 내 감정과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기지가 훨씬 두터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의 원인과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실요,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가지신 분들은 정도의 문제일 뿐 약간 착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좀 관계적이고 좀 선한 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사실 상당수 존재합니다. 똑같이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게 상처를 받으면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면서 오히려 자기 주장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가지신 분들은 사실은 상처를 가졌는데 그것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좀 관계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그 상처는 언제 형성됐을까요? 많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엄마 아빠가 이혼한대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계속 싸워요. 그러면요, 아빠가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나가셨어요, 집에. 이제 나가시고 엄마가 막 울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착한 아이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엄마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엄마를 안아주면서 엄마 내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엄마 내가 나중에 크면은 엄마 내가 아빠한테 다 사줄게. 엄마 내가 해외여행 다 보내줄게.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엄마를 막 위로해요. 아기는 아기일 뿐인데 아기의 어깨는 좁잖아요. 근데 아기가 갑자기 집안에 막 기둥이 돼버려요. 그거 굉장히 벅차죠. 학교 생활도 어렵단 말이에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힘들어서 집에 왔어요. 근데 엄마가 무슨 일이 있니? 지아야? 무슨 일 있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웃으면서 괜찮아 엄마. 나 아무 일 없어. 나 잘 지내지. 이렇게 말했던 그런 말의 행동과 습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고착화되는 겁니다. 원가족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도 그런 경향으로 나타나고 공동체에서도 그런 경향으로 나타나고 회사에서도 그런 경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반복되고 어떤 면에서는 순환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언제부터 내가 이랬을까? 그 가면의 역사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의 가면 역사가 상당수 오래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그런 분들과 함께 이제 대화할 때 첫 번째 인식이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착했다는 것이 원래 그렇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착하잖아. 이게 참 나에게 족쇄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 되기를 선택했던 거구나. 그 참 아픈 진실이거든요. 참 많이 울어요, 그런 부분이.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 수용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가 착한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정한 거는 좋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는 부분이 나를 이렇게 억압할 수 있는 기준으로만 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조금 더 다른 감정도 유연하고 표현해 볼 수 있는 역량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 내가 착한 것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내 생존 방식이었다는 걸 어떤 면에서 인정하는 토대에서 약간의 다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토대가 나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한 물결로 어떻게 보면 변모하게 만드는 좋은 변화의 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내면 경쟁력에 주목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요, AI가 요즘 굉장히 많이 빠르게 변하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연구를 하면서 어떤 교수님과 같이 이제 식사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실제로 AI 연구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좀 권위자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요. 그분이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시대가 변할 것 같으세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분이 자기가 이제 솔직하게 저한테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AI 트렌드가 정말 좀 급속도로 좀 우리 삶을 변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챗 GPT가 우리 삶에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 보신 분 많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요, AI가 계속적으로 인간을 좀 흉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AI가 나를 흉내낼 수는 있어도 내가 될 수는 없다는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 있죠.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들, 그것이 엄청난 다리일 수도 있고 빌딩일 수도 있고 작은 어떤 제조업의 어떤 펜일 수도 있고 다이어리일 수도 있고 무엇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옷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AI와 로봇에 어쩌면 대체되는 것은 이거는 하나의 흐름인 것 같아요. 이건 점진적으로 점점 대체될 것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흐름인 것 같은데, 여기서 대체될 수 없는 것이 단 하나가 남는 거죠. 뭐가 대체될 수 없어요? 나의 주관성은 대체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성, 체험, 고유한 기억은 마지막까지 남는 가장 핵심적인 기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를 내면 경쟁력이라고 부릅니다.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가운데 인간의 고유한 능력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나요?
구독자님들 혹시 이 중에서 공주에 사시는 분 계세요? 사실 제가 충청도 공주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공주가 어떤 음식이 유명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알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알밤의 도시. 알밤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지만 그렇게만 얘기하면 좀 서운해요. 왜냐면 알밤으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뭐 송편 좀 만들고. 근데요, 사실 공주는요, 뭐가 되게 유명하냐면 면이 되게 유명해요. 짬뽕 맛집이 진짜 많고요. 칼국수 맛집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구독자분들, 제가 이게 보통 혀가 아니거든요. 제 혀가 이게 기가 막힌 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맛집 탐방을 많이 다니고요. 그 중에서도 공주의 그 칼국수 맛이 그리워가지고 이 서울 근방의 칼국수집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돌아다녀도요, 진짜 영혼을 울리는 서울의 칼국수집, 정말 제가 생각하는 영혼을 울리는 맛집은 딱 2개 있어요. 그리고 경기 인천에 2개 있어요. 제가 이 맛집이 제 클라우드 노트에는 이게 순위가 있고요. 분야별로 종합순위도 있습니다. 그 종합순위 2위가 4개 맛집 중 4대 천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합순위 2위예요. 근데 칼국수가 정말 쉽게 만들 것 같잖아요. 뭐 이렇게 면 썰어 넣고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요, 정말 잘하는 집은 드물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칼국수집을 제가 가서 이렇게 먹을 때 그 체험 있죠. 그 혀에서 느껴지는 어떤 체험, 그 어떤 감각, 그것은 AI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현주 교수님이 혹시 그 칼국수집 맛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서울에 뭐 맛있는 집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AI가 기가 막히게, 제가 못 찾은 것까지 더 탐색을 해가지고 기가 막힌 칼국수집은 아마 더 추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AI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은 뭐냐면, 나랑 같이 가서 그 칼국수를 먹을 수 있는 체험의 영역에는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I는 어디까지나 0과 1이라는 코드로 되어 있고요. 나는요, 뼈와 살로 뒤덮인 유기체라는 거예요. 앞으로가 AI가 모든 것을 대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AI가 생산자는 되겠죠. 근데 AI는 뭘 못해요? 소비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I 시대, 로봇 시대에도 패권은 결국에는 그 사람의 정도의 문제일 뿐, 패권은 여전히 인간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인가를 욕망하고 열망하는 존재라는 거죠. AI가 무엇인가를 욕망하고 열망하면 어떻게 되죠? 그건 이제 그다음부터는 로봇이나 AI가 아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AI 로봇이라고 하는 지점과 나라고 하는 간극 사이에는 그런 엄청난 격차가 존재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에서 제안하신 내면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 중 당장 시도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사실 이 내면 경쟁력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다움이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제가 내담자분들을 많이 만날 때 한 50% 정도는 불안과 우울과 분노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심리적인 고통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고요. 나머지 절반에 가까운 게 뭐냐면, 나를 잃어버렸어요. 나를 이해하고 싶어요.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엄청난, 사실은 한 축이 나를 잃어버린 것 같다, 뭔가 나를 좀 찾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한번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나를 잃어버렸다는 게 뭘까요? 내가 몇 살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일까요? 내 직업이 뭔지를 모른다는 걸까요? 내 이름을 모른다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실적 정보가 좀 중요한 포인트라기보다는 나의 정서적인 정보, 나의 정서적 기억, 나의 정서적인 이야기를 찾고 싶어 하는 그런 기지가 상당수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나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내 인생에 뭔가 빠진 것 같다, 이러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나 뭔가 많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요, 나는 문제가 많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여쭤봅니다. 내 인생에서 잃어버린 퍼즐 조각 한 조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요, 나를 이해한다라는 거 볼까요? 내가 만약에 40살이면 나에게는 40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 충분히 내가 어떤 면에서 담아지지 않은 나의 기억들을 찾아가는 것도 나를 이해하고 나다움을 찾는 첫 번째 기지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제가 한 가지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리자면요, 나이가 여러분들이 초기 기억으로 한번 가보세요. 어떤 분은 5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6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6살부터 지금 내가 40살이면 6살, 7살, 8살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의 주제를 담아서. 예를 들어서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져가지고 6살 때 기뻤던 경험이 뭐가 있지? 7살은 잘 기억이 안 나. 그래, 그러면 8살 때 뭐가 있었지? 10살 때 뭐가 있었지? 이거를 쭉 한번 연결해서 나의 기뻤던 순간을 나이를 이렇게 올라가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하나의 핵심일 수도 있어요.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엄마와 함께 했었던 굉장히 조금 좋았던 기억이 뭐가 있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엄마가 자기를 너무 미워해. 그래서 나는 그런 엄마가 너무 밉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내담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에 대한 기억을 하나씩 되짚어 보기를 이제 그분하고 같이 동의하고 시작을 해봤었는데, 이분이 새로운 기억을 막 떠올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11살 때 엄마가 나하고 약간 그런 시내가 쪽을 가면서 네가 참 엄마는 좋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엄마의 그 눈빛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엄마를 좀 용서하게 되기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미움이라는 게 100이었다면 조금은 다른 물결이 들어올 수 있는 기지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요,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어린 시절에 기억이 잘 없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는요, 한 가지 제가 또 하나 팁을 가르쳐 드리자면, 나이가 드신 분들 경우는 그런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요, 그 사진 앨범 있죠, 그거를 좀 가져보는 겁니다. 저는요, 이 사진 앨범을 가져오면 여러분 스스로도 해볼 수 있어요. 이게 배치를 해보는 거예요. 가장 어렸을 때, 이게 얼굴을 보면 어렸을 때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커가는 것을 배치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물어봐요. 혹시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때 내가 친척 동생하고 이런 걸 했었네. 내가 이런 장난감을 되게 좋아했었네. 내가 이런 때 되게 내가 좀 그 기쁨을 크게 느꼈구나. 내가 이런 걸 굉장히 열망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분야에 좀 관심이 있구나. 내가 이런 부분을 좀 두려워하고 있네. 이런 부분을 떠올릴 수 있는 기지가 많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꼭 누가 나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나 스스로 해볼 수도 있겠죠. 사진을 쭉 배치해보면서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지? 그때 나는 어떤 걸 느꼈지? 그 순간은 나한테 어떤 의미였지? 이런 거를 판별해보는 것도 잃어버린 나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팁이 아닌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AI가 많은 영역을 대체할 미래의 인간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 나가야 할까요? 만약에 내가 어떤 직업군이나 내 역할을 정의할 때 내가 어떤 팩트, 정보만 알려주는 사람이 된다면 아마 굉장히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간호사다, 그런데 내가 그냥 차트만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정확하게 그냥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는 상당히 위태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환자에게 어떠한 정서적인 체험을 형성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람이다. 그런 건 말솜씨에서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간호사는 훨씬 더 대체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어떤 역할을 하든 어떤 직업군을 갖든 깊은 체험을 주는 직업은, 어떤 역할은 대체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상담 쪽에 이제 있어 보면요, 이런 얘기가 많아요. 상담자들은 대체가 안 될 거다. 근데 제가 이런 AI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는 연구자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AI에서 제가 하고 있는 게 정서적인 의사소통, 이런 것을 이제 구축하는 거에 제가 이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아마 비폭력 대화, IP용법 같은 이런 대화 기술 있죠. 이런 것들은요, AI가 더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요.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어떤 돌봄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이런 정보들도 이미 AI가 인간보다 더 잘하는 영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얕은 의사소통 정도 가르쳐주는 그런 아마 상담군이라면 앞으로 대체되기가 저는 쉬울 거라 생각해요. 근데 다만 오히려 깊은 체험을 주는, 오히려 그 사람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상담자는 앞으로 더 대체가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칼국수집은 그렇게 많아도 정말 영혼을 울리는 그 칼국수집에 사람이 더 많이 몰리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큰 내면의 경쟁력은 그 사람과 내가 얼마큼 깊게 연결될 수 있는지, 또 그런 토대 안에서 얼마나 깊은 체험을 형성시킬 수 있는지, 이런 영역이 훨씬 더 저는 앞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AI가 점점 인간처럼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네 현실이 인간은 점점 로봇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삭막해지지 않으세요? 사실 요즘에 레트로 열풍이 많이 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추억 보정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해요. 혹시 저랑 비슷한 나이에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놀이터 하면 어떤 게 좀 떠오르세요? 아마 굉장히 많은 정서적인 그런 정보들이 있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의 놀이터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삭막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점점 우리 시대가 앞으로 인간다움, 인간성, 이런 부분을 그리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이 부분이 내면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고유성의 결정체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나의 경험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신간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앤서니 브라운이라고 하는 유명한 동화 작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떠올리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내가 어린 시절에 겪은 거고, 그것을 변형해서 작품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여러분, 창조성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겪어왔던 경험에서 출발한다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창조성,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나의 어떤 소중한 경험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의 경쟁력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내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까요? 내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고유성, 나다움, 요구, 상상력, 좌절, 마음에 대한 근력, 성공 경험, 나의 관계성,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번에 낸 책들에는 사실 많이 있고요. AI가 들어있다고 해서 AI 기술에 대한 책이 아니라 오히려 나다움, 인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요, 앞으로의 시대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양안적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한쪽 눈은 시대의 흐름을 계속 볼 수 있는, 포착할 수 있는 눈인 것 같아요.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하나인 것 같고요. 그 시대의 추세에 맞게 내가 거기를 포착하고 따라갈 수 있는 나만의 역량, 재능, 나의 깊은 열망을
어떤 면에서는 갖는 것, 그 양한적 시각. 하나는 시대이고요. 하나는 나입니다. 하나는 빠르게 변하는 시대이고요. 그에 걸맞는 서핑을 탈 수 있는 나의 능력.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 균형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구독자 여러분, 부족한 강의였을 텐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